북한 내 미확인 미사일 기지들이 파악됐다는 미국 싱크탱크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국내 또 국외에서도 이를 둘러싼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국회 정보위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국정원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공개를 했는데 지금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조차 다양한 지금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11월 6일 날 네. 미국 중간선거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하원이 민주당이 8년 만에 탈환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일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서 제동을 걸겠다라는 거가 일성이었었는데요. 그게 뭐 이제 반이민 정책만이 아니라 뭐 안보 문제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가장 아주 핵심적 쟁점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 속에서 특히 이제 뉴욕 타임스는 굉장히 진보 매체면서 트럼프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그 뉴스 매체니까 당연히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그 언론 매체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용어 자체가 기만이다라는 거가 또는 미신고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신고는 지금 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미신고냐라고 할 정도로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명쾌하게 그건 가짜 뉴스다. 어떠한 기지 미사일과 관련된 발전된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이제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약간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가 북한이 대형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공방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김영준 교수님 분석대로라면은 미국의 국회 지형이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게 벌써 나타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이미 국회 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권력 지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선거 제도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정책이라든지 청문회 이런 거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지적 중에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봐라, 지금까지 북한이 핵실험했느냐, 미사일 발사를 했느냐, 아무 문제도 없지 않느냐,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깎아내려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에 또 대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제 결과물이 트럼프 때리기에 일환으로 하나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보고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상업용 위성 시설에서 찍은 그 사진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지난 3월에 나온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대통령하고 북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나온 그런 거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기만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번 시설이 새로운 시설이 아니다라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미국 당국 그리고 우리 당국이 다 파악하고 있는 문제고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미신고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러면은 이제 미신고라는 얘기는 사전에 협정이나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미신고라는 표현도 맞지 않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기만이다. 뭐 그레이트 딥세션이라 했는데 그건 더더욱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하면은 트럼프 때리기에 정치적 배경이 담겨 있는 그런 보도이고 또 보고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때리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3월 사진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러면 통상 수준을 넘어선 활동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사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북한이 좀 몰래 또 무슨 미사일 활동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나오다가 지금 보면은 대부분 정보당국이 각국의 정보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북미 간에 있어서 가장
그 핵심적 사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ICBM이라고 하는 예. 이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어저께 CSIS에서 한 거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스커트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미사일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고 못하네. 보는 것인데 예. 다만 그건 분명히 대한민국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그렇죠. 있는 거라고 먼저 말씀을 좀 예.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모든 초점은 ICBM에 맞춰져 있었는데 벼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ICBM의 미사일과 연계시켜서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예. 오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제 명쾌하게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정원에서 오늘 그 정보위원회에 나가서 그 문제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통상적 수준이었었다. 그리고 네.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는 국정원에서 이 상업용 위성에서 찍은 3월 달에 찍은 사진하고 지금 찍은 사진하고 좀 같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럼 통상 뭐 수준의 통상 활동이 수준 있는지 활동이다라는 거를 예. 명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갖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한미가 공조를 통해서 그렇게 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면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고 아 그렇구나 이게 통상적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깨끗하게 해결됐을 깔끔하게 거라고 정리될 수 보는데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예. 말로만 이거는 뭐 우리가 알고 있다 뭐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논쟁에 그 실미를 예. 제공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뭔가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그렇습니다. 안심시켜줄 네네.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네네. 좋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네,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민간 연구단체에서 나온 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히는 굉장히 이례적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럼프 때리기라는 얘기예요. 즉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탑다운 방식으로 김정은 만나가지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해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봐라 위장 공세 당했지 않느냐. 지금 북미 비핵화 협상이 다 속고 있다, 당하고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이번에 뉴욕타임스 보도 또 이번 CSIS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예, 미국 민주당.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북한과 미국이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비핵화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예.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가 감시해온 것이고 그리고 약속한 적도 없다라고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 배경이. 예. 그런데 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이제 새로운 것 없고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것을 의무 조항으로 한 어떠한 협정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굉장히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여야 반응은 분명히 엇갈립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확치 않은 내용을 근거로 부풀려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CSIS가 공개한 사진, 민간 상업용 위성에서 찍은 거라고 합니다. 사진도 북미 정상회담 전 석 달 전 지난 3월 사진입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북미 간, 남북 간에 더 깊은 대화와 소통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문제는 미사일 기지 발견에 대해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 청와대의 인식입니다. 두둔할 것을 두둔하십시오. 문정부의 치명적인 약점은 균형 감각을 상실한 것입니다. 두둔할 것을 두둔해라. 지금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 청와대가 북한 대변인이라 이런 비판까지도 사실 나왔습니다. 야당에서요. 조금 전에 우리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가 외신이나 민간 보고서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연대 김정은 국위원장이 서울 방문이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사일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서울로 올 수 있나요?
그건 국민적 정서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빨리 조기에 이거를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정의용 안보실장이랑 같이 충분히 상의를 해서 출국 전에 그 발표를 한 내용이 있는 예.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북미 협상이 지금 굉장히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 그리고 예. 11월 6일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에 의해서 북미 예. 이 협상이 또다시 이렇게 그 연기된다거나 또는 뭐 진전이 없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틀어질 수 있기 되는 때문에 이런 조기 부분들이 차단할 조기 필요가- 차단 필요성을 아마 강하게 느꼈을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고요. 다만 내용이 이제 이렇게 너무 상세하게 뭐 이거는 뭐 협정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공격의 저런 빌미가 그 됐다. 빌미를 조금 제공한 면은 있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용어 하나하나 선정을 할 때 굉장히 좀 자극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잖아요. 비정상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그 정도 선에서만 얘기를 했었어도 된데 이거는 뭐 굳이 아주 상세하게 협정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격에 빌미를 줄 만한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았겠지만 조기 차단의 필요성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네네. 있었다 네. 이런 지적을. 근데 이제 이 문제에 해주셨는데, 대해서 한국당에서 북한 대변인이냐라는 거는 좀 굉장히 지나친 표현이고 좀 논리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트럼프 대변인이냐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거는 가짜 뉴스다. 전혀 사실과 다르고 현재 북한하고 비핵화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청와대 대변인을 북한 대변인이냐,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고까지 공격을 한 것이 과연 국민들의 공감을 얼마나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이 문제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냉전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한국당에서도 신중한 공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저런 상황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보다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나와서 얘기를 네. 했었어야 저는 안보에 안보 책임을 지고 관련 있는, 예.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국민들도 굉장히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물론 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역시 무게감이 있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그래서 볼튼과도 통화를 했고, 예를 들어서 볼튼 지금 안보보좌관도 북미 정상회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북미 간에 있어서의 나름대로 소통을 토대로 해서 이 문제를 만약에 정의용 안보실장이 얘기했다고 한다면 네. 저는 이 논란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나올 텐데요. 이게 참 얼마 만에 오는 사실 평화 그렇습니다.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변수들 사이에서 우리 언론들도 좀 조심조심해서 돌다리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좀 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어제 열린 운영위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운영위에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조국 수석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발언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의 답변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국 수석은 자신의 임무를 인사 검증이 아니라 SNS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1년 반 동안 인사 검증에 철저하게 실패한 조국 수석을 해임해야 합니다. 민정수석의 본연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사검증입니다. 조국 민정수석 갱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어요. 대통령 귀국하시면은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갱질 요청을 비서실장으로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김성태 대표님과 김관영 대표님이 그런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사실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만 보고하지 말고, 그리고 임종석 실장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다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실질적 권력 2인자예요. 그 왜 또 2인자 시켜주니까 싫어요? 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까지 지금 들어봤는데요.
지금 싱가포르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잠시 서로 들어보시죠. 도우며 평균 경제 성장률 5%의 놀라운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연대와 협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아세안의 무한한 잠재력과 하나된 힘을 믿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아세안과 함께 만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차 회의에서 천명한 신남방 정책은 아세안과 함께 번영하겠다는 한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지난 1년 아세안 정상들과 직접 만나 비전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내년까지 나는 아세안의 모든 정상들과 만나 더욱 깊은 신뢰를 쌓고자 합니다. 나는 우리의 비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전략과 과제를 포괄적으로 담은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 주재 한국 공간의 인력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근 노력의 결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까지 한 아세안 교역 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1,200억 불에 달합니다. 상호 방문자도 17% 증가해 8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주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것입니다. 2020년 상호 교역액 2천억 불, 상호 방문객 1,500만 명의 목표를 향해 아세안과 더욱 가깝게 협력할 것입니다. 의장님, 정상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와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아주 각별한 동지애를 느낍니다. 2019년은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한 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입니다. 한국에게도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나는 아세안 정상들과 함께 한 아세안의 새로운 30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년 아세안 정상들을 대한민국에 초대합니다. 2019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 아세안의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아세안의 하나된 힘으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 앞당겨지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resident Moon. May I now invite the media to leave the room.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보셨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보면은 보통 역사적인 어떤 공통 분모를 가지고 공감대를 끌어내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남방 정책, 경제, 그러니까 한국과 아세안의 어떤 협력 부분에 대한 경제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진 연설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방금 인터뷰를 짧게 들어봤지만 굉장히 청사진이 선명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또 일본 중심의 무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변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결국 핵심 지역이 신남방 정책, 한 아세안 협력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내년에 아세안 국가들과 특별 정상회의 하겠다. 그리고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모두 만나겠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한국으로 초대를 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었다라는 이제 그림을 갖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한 1,200억 달러, 1,20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수출을 이제 교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한 6%에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2020년까지 그래서 2천억 불로 늘리겠다. 그리고 현재 양국의 방문객들이 상대방 방문객 800만 명인데 이걸 1,500만 명까지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남방 정책이 경제 분야의 협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인 지지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부분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다목적 포석이 담겨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포석에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그 순방에서 사실 신남방 정책, 이 경제 정책 말고도 북미 협상에서 또 한 번 어떤 중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도 사실 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저는 오늘 대통령께 발언을 보면서 두 가지가 느껴지는데 하나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 짧은 기간 내에 동시에 이룩한 기적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1월 달에 베트남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네들은 경제발전 모델을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찾고 싶다.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이런 그 역경 속에서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내에 극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가보니까 뭐 하노이 같은 경우는 뭐 너무너무 활기에 차 있어요. 대한민국 3대 교육 국가입니다. 예. 베트남이. 마찬가지로 이제 아세안 국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발전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아세안 신남방 정책을 포함해서 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평화라고 하는 네. 이런 큰 키워드로 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북미 협상에 있어서의 마중물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큰 틀 속에서 보는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아세아 전반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시고 이번 아세안 회담에 참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또 실은 만나보면 금방 느끼거든요. 많은 그 아세안 국가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어떻게 그 자신 있게 내년도에 한국에서 아세안 그 30주년 국제 특별회의를 하겠다. 그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의 표현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으로처럼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연설 내용 들어봤고 두 분의 평론까지 들어봤는데요. 바쁜 순방길에서 또 어떤 소식들이 들어오는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까지 들어봤었는데 지금 아까 들어본 얘기를 보면 인사 책임자 조국 수석 해임하라. 지금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까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까지 예. 시사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강력하게 자리에서 이제 해임시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왜 이런 배경이 나왔냐면은 이제 크게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투톱 김동연 장하성 두 사람을 이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안 정국 가운데서 이걸 교체를 했느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수현 사회수석을 왜 발탁을 했느냐? 정책실장으로. 즉 이 얘기는 소득 주도 성장의 정책 기조를 포기하라고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경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하니까 이것 그리고 또 이번에 환경부 장관을 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문제 삼아서 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인사의 문제다라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하라고 경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사권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고요. 지금 이제 이번 정기국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470조 슈퍼 예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번에 예산안 기한 안에 이 예산을 통과를 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관련 법안, 예를 들면 뭐 고용 관련 법안 또 구조 규제 혁신 관련 법안 이런 것들을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국회가 보이콧하게 되면은 지금 제 입장에서는 이러다 또 법정 기한 12월 1일인데 못 넘기면 어떨까?
그리고 제때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좀 걱정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근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예산안 심사 기간에 경직 투톱을 이제 교체한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보고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몇 건이 더 있었는데 야당에서 이렇게 반대하는 인사들마다 다 강행을 할 거면 뭐하러 청문회를 하느냐 이런 지금 반발이 나오는 상황인 거거든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반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 보십니까? 제기는 뭐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렇다고 따지면은 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채택된 게 9명이었었는데 예. 지금은 만약에 대법관까지 하면은 전부 다 해서 10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굳이 뭐 대통령이 지명하지 청문을 할 필요 뭐가 있느냐라 그런 문제 제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사검증과 관련돼서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맞는데 저는 굉장히 그 야당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문제 제기 방식이 참 서툴고 엄연히 용기가 없다. 문제기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왜냐하면 방식이 서툴. 왜 그러냐면 저 같으면은 왜 대통령 만났을 때 그 얘기 못 합니까? 여야정 상설협의체 만났을 때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민정수석을 교체하도록 해주십시오. 조명래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서 이제 와서는 무슨 뭐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12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까지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무슨 뭐 이거 안 하면은 국회를 뭐 보이콧 하겠다. 나는 그래서 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떠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운영위원회거든요. 네. 그 첫 번째 운영위원회 있어서도 그 문제를 했었어야죠. 그 조현욱 수석이라를 포함해서 인사수석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청와대에서는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사수석 나와서 얘기를 해보세요. 모든 거는 뭐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런 기업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가 뜻없이 병간 이 문제를 가지고 무슨 뭐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국민들이 그 보수 야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실효성 있게 대통령이 오면은 경질을 요청하겠느냐. 지금 민정수석 실장한테 물어봤잖아요. 그걸 왜 자기가 그러면 대통령 있을 때 얘기를 못해요? 직접 그때 만났을 때 얘기를 했어도 됐을 텐데. 저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게 용기를 보이지 못하면서 와서 큰 소리 치고 마치 무슨 고압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하기 어렵다고 좀 봅니다. 예.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좀 서툴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국당, 바른미래당 계속해서 조국 수석 운영위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국당 같은 경우는 인사 책임론 뭐 정권 초기부터 지금 계속 그 제기를 해온 상황인데 뭔가 좀 설명을 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예.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계속해서 조국 수석을 겨냥해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순수한 의미에서 설명을 듣기 위한 것이냐, 질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정치적인 공세가 담겨 있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에 출석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회 운영에서 임종석 비서실장도 지난 10년 동안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라고 이제 완곡하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만 이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한번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어제 운영위에서는 또 신임 김수현 정책실장도 나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김동연, 장하성 두 사람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 왔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이 어떠한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장하성 정책실장 밑에 지금 김수현 사회수석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막 불화설 때문에 그렇겠죠. 한쪽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고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은 혁신성장 쪽에 무게감을 가졌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고된 불화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YTN을 포함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경제 투톱이라는 말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부총리하고 대통령의 비서라는 동급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모든 총괄은 경제부총리가 맡아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상 청와대가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투톱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와대에 너무나 많은 관련된 자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정치실장이 있죠. 경제수석 있죠. 일자리 수석 있죠. 경제보좌관 있죠. 사회수석 있죠. 그 도대체 누구랑 그 조율을 하느냐. 그러니까 효율성이 절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그래서 원톱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이란 문제를 넘어서서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끌어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경제부총리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저는 지금 정치실장이 나와서 저렇게 할 상황은 안 됩니다. 미국 같았으면 어떻게 됐냐면 대통령이 직접 경제부총리 임명을 할 때 나와서 앞으로 경제 총괄할 수 있는 거는 이 경제부총리가 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정치실을 포함해서 비서는 이 경제부총리를 적극적으로 도우는 일을 할 겁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놓지 않으면 자꾸만 정치실장이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는 원톱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김수현 정치실장으로 모든 게 왕실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김수현 신임실장이 경제부총리가 앞으로 원톱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 모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인 정책들의 어떤 그 정책이 김수현 사회수석인 시절일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김수현 원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문제 제기는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지금 뭐 김수현 실장 하면은 왕수석으로 불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 뭐 대입 문제, 그리고 원전 문제 다 본인이 총괄해서 왕수석이라는 그런 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그럼 또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언론에서 굉장히 중량감 있게 다루는 거거든요. 이것만 봐도 김수현 정책실장이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심이 어디에 실릴 건가라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두 사람 불화를 했다는 거예요. 김동연, 장하성.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가 적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은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벌써 본인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홍남기 후보자가 총괄하고 자신은 뭐 포용국가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집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왜냐하면 여태껏 나온 얘기지만은 김수현 실장이 너무나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이 난상 토론을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난상 토론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서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는 한 몫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좀 꼭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홍남기 후보자는 지금 인사청문회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는 김동연 부총리가 당분간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김동연 부총리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원활한 예산 처리 협조를 당부했는데 김 부총리를 향해서 짠하다 이런 위로를 건넨 야당 의원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해전문 인사와 또 내년도 나라 살림을 이렇게 국회에 심의해달라고 넘겨놓고 막상 경제 살인탑이 이런 어려움을 처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어떻게 예산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동연 부총리께서 어떻게 이렇게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지. 그 상임위 질의하시는 것 같으네요. 우리 부총리님 빌면 제가 항상
마음이 짠합니다. 짠하게 뭐라? 아니 오늘 기자분들이 계신 모르고 아니 잠깐 굉장히 꿋꿋하게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어쩌든지 마무리를 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인사권자의 그 뜻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다면 뭐 당연히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전에 김관영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짠하다 이런 얘기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보면은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 예산 전국이라고 한다면 뭐 12월 2일까지거든요. 네,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꼭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 12월 2일까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통과됩니다. 왜냐하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12월 2일 날 다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교체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럼 왜 벼랑가 이렇게 빠르게 교체됐느냐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아마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회 예결위에서 한 발언이 아마 크게 문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위기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청와대를 자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 경제가 어려운 건 다 자기가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실장이 책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고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도 예산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동부서주하면서 국회 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다른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 지금 더 지지를 받는 김동연 부총리,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김동연 부총리한테 정치적으로 좀 눈독을 들이는 이런 발언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한국당뿐만이 아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또 김관영 원내대표 두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게 이렇게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맞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쨌든 간에 예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하나 담겨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만두고 물러날 때 서로 자신들의 당으로 영입을 해서 좀 당의 위상을 높여볼까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이제 정치 도의에도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이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자신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바른 공직자의 태도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예산 전국의 지금 경제 라인이 교체되는데요. 시기적으로 그만큼 뭐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국민들의 삶도 좀 나아지고 질도 나아지고 또 경제적인 실질적인 주머니도 좀 나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부 마음은 좀 급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보수 야당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에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향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외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변했냐 이런 얘기인데요. 손학규 대표의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 강화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한 발 앞서갔었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본인의 철학을 왜 폐기 처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결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를 줄일 뿐입니다.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경제가 성장하고 분배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네, 저녁이 있는 삶, 뭐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그렇죠.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전역이 있는 삶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확연히 달리는 것 같습니다. 방법론이죠. 예. 다시 얘기해서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 50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은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이제 선순환 구조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핵심적인 기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동 시간을 단축했는데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뭐 소득이 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녁은 있는데 배고프다. 그러니까 배고픈 저녁이 된 거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학규 대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맞는데 그것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저녁이 있는 삶을 얘기한 것이지 배고픈 저녁이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수준의 저녁이 있는 삶이냐를 가지고 여야가 앞으로 논쟁이 계속 치열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분명한 것은 결국은 노동시간 단축에 관련돼서 결국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야 5당 대표가 모여서 결국은 탄력 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떠한 그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여야 상설협의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게 근로시간 단축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이 실질적인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예.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그 기조는 변화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저녁이 있는 네. 삶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한국당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 이제 잠시 후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활동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와의 갈등과 또 한국당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대위와 전원책 전 조강특위 위원 사이에 그동안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먼저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잠시 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회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연다고 하죠. 이 조강특위 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나 비대위와의 알력 문제, 한국당을 향한 바람 등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말이 해촉이지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인 모양새라 어떤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욕을 좀 먹더라도 대대적으로 당을 쇄신해 보겠다며 출범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에서 구원 투수들을 수혈했고요. 그 핵심으로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하려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용태 사무총장을 십고 초려까지 했다고 하죠. 전 변호사는 전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조강특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외부에서 모셔서 그분들에게 가능한 한 그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보다 더 공정성을 확보하는 길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분 모시려고 3고 초려가 아니라 5고 초려, 10고 초려 중입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와 자유한국당의 불안한 동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 파열음이 터져 나왔고 어렵게 모셔온 위원인데 이런 식으로 이 문자로 해촉을 통보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죠. 2월 말 등대 한다는 말은 12월 15일까지 현역 물갈이를 마치라는 얘기예요. 인적 쇄신을 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나를 정말 하청체 취급하는 거잖아요. 당의 전당대회를 포함한 그 스케줄에 대해서 저희는 변경하기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듣고 들으신 것처럼 양쪽은 전당대회 시기를 두고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비대위는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치르기를 바랐지만 전 변호사는 죽어도 2월이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맞섰고요. 조강특위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특정인을 넣어달라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과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두 사람을 추천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태극기 부대를 끌어안자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끝장 토론을 해보자처럼 한국당 의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느낄 부분까지 전원책 변호사가 들추면서 균열은 더 깊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네, 비대위와 전원책 변호사 간의 갈등을 정리를 해놓고 봤는데 19초려에서 모셔온 분 아니겠습니까? 한 달여 만에 문자로 회촉을 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권이 어디까지냐 이 부분을 두고 양쪽의 해석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참 뜨겁게 만났는데 네. 헤어질 때는 아주 참담하게 헤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문자로 회촉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권을 가지고 전례 없는 권한이다. 아니다. 모든 권한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직 강화 특위 위원으로서의 정권이지 당의 모든 정권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부딪히는 핵심이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2월 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렇지만은 전원책 전 조직 강화 특위 위원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는 인적 쇄신 어렵기 때문에 6월이나 7월 왜냐하면 이제 11월 15일까지 당협위원장 교체를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예. 그러면 인적 쇄신 안 된다. 그러면은 한국당이 다시 태어날 수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문자로 회촉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안 좋은 이별을 했는데 지금 오늘 또 전원책 전 조직 강화 특위 위원 이제 변호사죠. 네. 2시에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 성격이 결국은 럭비볼 아닙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리고 발언에 대해서 뭐 자제하는 것 없이 기탄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면은 결국은 뻔한 거 아닙니까? 왜 잘렸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약간 운을 뗐지만은 조직 강화 특위 위원 명단 2명을 넣는데 내가 거부를 했다. 예.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대권 욕심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하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2차 갈등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진권 현 조직 강화 특위 위원 만났는데 네. 그분 하는 얘기도 그래요. 차라리 오늘 안 했어야 된다. 오늘 말을 하지 마. 하면은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헤어진 마당에는 좀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주셨지만 이미 2시에 그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식당에 예약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마 무언가 얘기를 하고 지나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전원책 이 사태로 인해서 김병준 비대위가 힘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에 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어떤 생각인지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동력을 왜 상실합니까? 비대위 동력을 상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동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아니고 단 한 번의 회의도 그때 걸른 적이 없고 예. 그다음에 토론될 게 다 토론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셨던 건 아니냐, 그래서 해촉이 된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도 이제 조직 생활을 한 사람이고 또 공직을 한 사람입니다. 최대한 그런 흔들리지 않고 제가 다 가라. 이게 감정적인 결정은 저는 좀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대권 욕심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그렇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대권에는 내가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뭐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힘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정원책 변호사나 정무적 판단이나 정치적도 없고 치열함도 없고 치밀함도 없다. 저는 뭐 벌써 이 전원책 변호사가 임명됐을 때 예고를 했었어요. 곧 아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두 사람이 너무 뉴스메이커가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무슨 뭐 자기 얘기하고 또 더 나가서 뭐 오늘도 기자회견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참 아마추어들이 들어와서 이 판을 흔들려고 하니까 정치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좀 현실을 좀 직시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빨리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한국당 구원투수로는 어떤 분이 가야 되는 겁니까? 한국 구원투수라는 것을 봤을 때 많은 부분 속에서 실은 시기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내년도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 새 당대표가 당대표의 힘을 가지고 새롭게 혁신도 하고 통합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특히 내년대 상반기를 넘어서서 이제 2020년도 총선까지도 1년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5개월밖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가야지 이 시기상으로 또는 모든 면에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전원책 변호사가 끌고 가기에는 한마디로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 나와서 또 뭐 폭로하고 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오로지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메이커가 되고 싶었다고 하는 일단은 그러한 욕구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견된 상황이었다. 예견된 상황이었었죠. 예. 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비대위가 힘을 못 받는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달에 원내대표도 다시 뽑아야 되고 그리고 당 대표도 내년에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요 인사들 움직임 굉장히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복당파는 복당파대로 또 잔류파는 잔류파대로 지금 바빠진 상황인데 어제 우파 재건 회의에서 김병준 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당은 완전히 혼돈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구원투수로 외부에서 영입을 해왔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기 전대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와서 친박 비박의 노골적인 대립은 좀 잠잠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친박 비박의 노골적인 이제 세대결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12월 11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2월 말에 또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당권을 둘러싸고 벌써 친박 비박이 맞붙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당이 내부 분열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결국 분열의 늪에서 한치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하고 윤상현 의원 친박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친박 쪽에 원내대표를 주고 그리고 복당파 쪽에서 당대표를 가져가는 쪽으로 뭔가 흐름이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친박 비박이 너무나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나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찬성이냐 반대냐, 그리고 태극기 부대를 또 태극기 부대를 껴안느냐 마느냐 이 문제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고 완전히 바닥을 쳐야만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입니다. 더 바닥으로 가야 합니까? 그래야지 지금 이렇게 뭐 엉거쿠춤한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인적 쇄신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인적 쇄신은 두 번째로 철저한 자기 반성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밑바닥에서 왜 실패했는지 근본부터 자기 성찰한 뒤에 방향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회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계파 갈등이 다시 스물스물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문연대 구축하자 이런 얘기도 한국당 내에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문연대를 구축하다 보면 이제 친박과 비박이 다 같이 함께 하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친박과 비박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에 대해서 홍문정 의원은 아직 그냥 뭐 낯선 비판을 하고 있고 같이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뭐 더러 뭐 새누리당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부분 속에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아까 우리 저 배 교수님 말씀하시는 윤상현 의원과 뭐 김무성 전 대표의 그런 거는 그건 동상이몽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뭐 가장 하책 중에 하책이고 정말 새롭게 만들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 황교안, 뭐 유승민, 김무성 거론되는 모든 보수의 모든 보수가 모여서 거기서 당 대표를 선출하고 그 당 대표가 책임을 지고 2020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 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핵심인 것이지 단순하게 무슨 뭐 반문연대를 만들겠다. 지금 뭐 일부 뭐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도 나는 정체성이 반문연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제가 볼 땐 지금 무너져 있는 보수를 재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 하면 바로 이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 아닐까 싶은데 오늘도 지금 상황은 거의 조선 후기의 망국적 상황에 가깝다.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또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 행보에 대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현주 의원의 인터뷰 내용부터 의원들 발언까지 정치인들 발언까지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공감이 안 되는 분들이 함께 막 섞이면서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다민스럽다라는 식으로 정체성 자체가 불분명한 당으로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좀 더 우리가 창조적 파괴 내지는 해처모가 필요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무슨 입당인이 아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의도식 셈법이고 자기들 중심의 생각이다. 과거 새누리당의 트로이카 여성들 나경원, 조윤선, 이혜훈 이 세 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이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낙말류의 서로의 얽힌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강현재, 전영욱, 그다음에 또 최근에 나온 유여혜 씨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또 설화가 굉장히 많은 류예요. 보면은 이현주 의원님이 뭐 절대 아직까지 전자 후자 어디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지만은 본인이 걸으실 수 있는 길이 저는 극명하게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아주 쉬워 보이는 그 보수의 여전사라는 아니면 보수의 여성 대표 정치인이라는 아주 무주공산 같은 영역에 많은 분들이 진입하려다가 지금까지 튕겨나가는 걸 보면은 저는 쉽게 못하실 거라고 봅니다. 탈당 및 그 자유한국당 입장은. 네, 전자에도 후자에도 안 속하는 이현주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뭐 정책위를 갈지 좀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해쳐 모여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해쳐 모이는데 반문으로 가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뭐 연대의 방법론으로는 반문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문이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철학, 목표, 비전은 결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향하는 정치 철학, 비전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신뢰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정치적인 행보가 너무나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시작했다가 탈당을 해서 국민의당 갔다가 지금 바른미래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국당 입당 그리고 김무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를 겨냥하고 있는 그런 행보, 그런 이제 행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으로 만약에 본인이 한국당에 입당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천을 받을 것인지도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치적인 철학이나 신념, 비전 이런 거로 승부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당으로 가면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짧게 듣겠습니다. 그럼 뭐 김무성 전 의원이 도와주겠다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거는 결국은 죽으러 가는 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현주 의원이 앞으로 큰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영도 안 갑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탈당하지 않는다. 결국은 바른미래당으로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지 않고 아니면 내년도에 총선에서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결기를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저렇게 행보를 하면은 뭐 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결기를 보이는 발언이 나올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서 좀 보고요. 워낙 그동안 근데 광폭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변신을 할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